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재택근무하니까 훨씬 좋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근데 뭐 집에서 그러니까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해도 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오늘 나오신 이유는 FOMC 뭐 새벽에 와서 또 이렇게 정리했었는데 뭐 어제인가 그리고 한국 GDP 나왔었으니까 네. 그것도 정리하고 FOMC부터 얘기하죠. 뭐 크게 새로운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예. 네, 뭐 정책적인 변화 자체에 대해서 있었냐라 물어보시면은 사실 뭐 정책 변화는 없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금리는 이제 0%에서 0.25%로 동결을 했고요. 자산 매입 규모 역시도 월간 1,200억 달러씩 하는 거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IORR이랑 IOER 이렇게 해가지고 초과 지준 그다음에 필요 지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적용했던 금리가 두 개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지난 6월달에 결정했던 것이 하나로 IOBR이라 해가지고 그냥 합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에서부터 이제 그 금리에 대해서는 하나로 지표로 나왔던 점 좀 특이했고요. 그 외에 이제 좀 변화가 있었던 거는 이제 그 레포 오버나이트 레포 그 패실리티랑 그다음에 그 피마 레포 패실리티를 이제 그 스탠딩 그 뭐랬죠 상설 기구로 설치를 해가지고 단기자금 시장 쪽에 문제가 조금 발생했을 때 연준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해소될 수 있게끔 좀 상설 기구를 설치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레포 이 상설 기구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조금 설명을 부가해서 드리자면은 보통 금융기관 좀 보시면 예금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뭐 미국채라든지 기관 MBS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뭐 상승 압력이 커지거나 연준이 자산 매입을 덜 해줘가지고 금리가 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을 때 기관에도 다 갖다 팔 수 있잖아요. 자금 필요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 레포 패실리티가 있으면은 담보로 이러한 채권들을 맡기고 자금을 얻을 수 있는 거라서 시장에서는 그 추가적으로 채권에 대한 매도세가 커지는 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뭐 슈팅하는 것들을 조금 막아줄 수 있는 기구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자금 시장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연준이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조금 기구를 설치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했던 부분은 여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통화정책 성명상의 변화가 이제 뭐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이라든지 고용 지표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식으로 조금 평가가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코로나 팬데믹 영향이 컸던 부분들이 약하지만 개선되고 있다라는 문구에서 개선되고는 있는데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다는 식으로 조금 더 평가가 좋아진 거긴 맞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연준이 바라보는 경제는 더 좋아진 것은 분명한 것은 맞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여전히 이제 연준이 물가에 대해서 일시적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지지난주 그 상원 증언에서 되게 파월 의장이 공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왜 이렇게 물가에 대해서 높은 물가인데 대응을 조금 안 하냐, 정책이 조금 늑장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각은 여전히 유지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제가 적어놨지만 최근에 물가가 급등했던 거의 이유는 이제 뭐 그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자동차 가격이 올라갔던 거. 그래서 신차, 중형, 그러니까 중고차, 그다음에 렌터카 가격 다 올라가고, 그다음에 경제 재개가 됨에 따라서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항공권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조금 특정 카테고리의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간 거다. 전반적인 물가, 뭐 재화나 서비스의 전반적인 가격이 올라가서 물가가 상승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가격 하락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뭐 물가 상방 압력이 있는 것, 리스크가 있는 것은 뭐 동의하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다시 떨어질 거다라는 인식은 여전히 유효했다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7월 FOMC를 앞두고 조금 시장에서 궁금했던 것이 델타 바이러스 확산이 과연 연준의 테이퍼링 시기를 좀 뒤로 미루지 않을까라는 인식? 약간 뭔가 예상?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상 이날 연준 FOMC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말고도 그 전에 재확산 구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재확산 구간에서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첫 번째 확산됐을 때보다 두 번째 확산됐을 때 그 영향력이 좀 줄어들었고 세 번째 확산됐을 때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델타 바이러스도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과거와 달리 백신 접종을 많이 맞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다음에 코로나19라는 것에 이미 우리가 익숙해졌고 이것들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시면 델타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연준의 정책이 뒤로 밀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았을까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언급이 통화정책 성명 문구로 좀 나왔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마지막에 저기 문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음 회의에서 이제 뭐 지속적으로 그 연준의 그 목표에 달성하는 데 있어서 진전이 있었는지 조금 더 뭐 모니터링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근데 문구상으로 이러한 문구가 처음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 6월 FOMC에서 그 제가 제목에 썼지만 토킹 어바웃 이랬잖아요. 논의를 시작한 거는 지난 6월 FOMC가 맞았고요. 이번 7월 FOMC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 보시면은 테이퍼링 시점이라든지 속도, 구성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심층 분석을 진행했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잭슨홀 미팅 또는 9월 FOMC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힌트를 주지 않을까라는 조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7월 FOMC에서 여전히 테이퍼링 그 하기 위한 뭔가 경기의 상황이 그 상당한 진전을 이루진 않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뭐 이게 언제 하겠다는 것을 결정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테이퍼링이 가까워진 건 맞지만 아직까지 시점에 대한 힌트를 얘기를 아직 안 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9월 좀 보시고 만약에 없다면 한 11월쯤에 좀 얘기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넣어놓은 거는 이제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탠딩 레포랑 뭐 스탠딩 피마 레포 이건데, 스탠딩 피마 레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외국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매도를 하지 않고 자금을 좀 조달할 수 있게끔 원래 이게 일시적으로 설치됐던 기구였는데 이거 역시도 상설 기구로 설치됐다. 이러한 미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네. 보증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요? 그러니까 미국 담보를 제공해주면 미국채를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미국채 유동성 높여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채를 수요하게끔 더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미국채를 사면 내가 너 이거 담보 잡아줄 테니까 사. 네, 맞아요. 이거 해준 거죠. 뭐.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동성 파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미국채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를 대비하는 여러 조치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준 파월 의장도 그랬고 여기 성명문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러한 기구들이 이제 그 연준의 통화 정책이 좀 더 원활하게 적용되게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단기 자금 시장 쪽에 조금 더 지원하는 측면에 백스탑 역할을 할 거다라는 멘트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약간 좀 대비를 해놓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난번에 자료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연준의 테이퍼링이라는 정책 자체가 물론 긴축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좀 장기 시기에서 봤을 때 테이퍼링을 해야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고,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작을 해야 재투자 규모를 축소하는 식으로 통화정책이 정상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 시기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의 초입 단계에 들어선 건 맞고요. 이제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조금 시장의 충격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조금씩 이렇게 또 다른 기구들을 설치해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미 저번 자료에서 다 언급하셨던 거지만 이번에 뭐 테이퍼 텐드럼이 출연할 건 아니고 네네. 발작적인 건 안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과거 2013년에 테이퍼링을 하겠다 말한 이후에 이미 그 금리 인상 전까지의 루트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로 갈 것 같아서 네. 그 기간 동안에 달러가 좀 강했었고, 네, 맞습니다. 약한 고리에 있는 나라도 좀 흔들렸었고, 네. 공교롭게도 우리도 한국은행은 금리 올릴 것 같잖아요. 미국은 그래도 나머지 나라들은 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나라들 금리부터 움직이겠죠.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건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테이퍼링이 잭슨홀 미팅에서 뭐 선언한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 보는 게 우리들. 네, 그러니까 그 테이퍼링에 대한 영향력을 시장에서 이미 그렇죠. 금리로서 뭐
다른 뭐 환율이나 뭐 이런 거로 다 반영이 된 상태다라 보는 거고요. 그래서 테이퍼링이 뭐 언제 시작되든 사실 지금 이상한 경제 상황도 아니고 테이퍼링이 언제 시작되더라도 그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멘트 자체가 사실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네. 이미 그런 걸 전제로 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결국 미국 자산 선호? 맞습니다. 미국 자산 선호. 그게 아마 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또 하나 자료가 어제 나왔던 건데 네. 한국의 2분기 GDP가 나왔는데 수출 기여도가 확실히 약해졌고 네. 순수출 기여도가 그렇죠, 낮아요. 수출 기여. 네.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네, 그 자료는 28일에 나온 자료고요. 28일, 예. 네. 그래서 GDP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QoQ 전분기 대비로는 0.7% 증가를 해가지고 컨센서스 정도에 부합을 했고요.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이제 5.9%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 컨셉 뭐 제가 보는 이제 인포맥스 그 데이터를 많이 보는데 거기서 이제 제공했던 컨센상으로는 6%였거든요. 근데 뭐 거의 부합했다 보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컨센은 조금 하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앞서 전문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수출 증가율이라든지 약간 수출 부분에서는 기여도가 조금은 좀 약해진 모습 보였고 반면에 소비가 조금 버텨주면서 2분기 GDP가 좀 좋게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첫 번째 여기 화면에 그림 보시면은 이제 부분별로 이제 그 기여도를 그려놨는데요. 눈에 두드러지게 이제 조금 플러스 긍정적으로 기여를 했던 부분이 민간 소비, 정부 소비 이렇게 소비 측면이었고요. 반면에 마이너스로 기여를 했던 부분은 순수출 부분이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번 2분기 경제 성장률 특징은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졌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순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 폭이 심화됐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점점 더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데이터를 자주 다 보시겠지만 수출 증가율은 꺾이기 시작했고요. 수입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버티고 있어서 지금 3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순수출 측면의 기여도가 여전히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자료 녹음할 때 저희 최강영 이코노미스트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경상수지가 마이너스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3분기에도 순수출의 기여도는 좀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이제 7월 금통위에서 이제 코멘트 때 말씀드렸는데 한국은행에서는 이러한 지금 델타 확산 또는 코로나 재확산하는 것들이 뭐 일시적인 뭐 소비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추경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방역 대책이라든지 백신 접종의 효과 때문에 다시 조금 이제 민간 소비가 괜찮아질 거다 회복세를 영향 별로 없다. 그냥 단언코 얘기했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7월 금통위 때와 비교해 보면 이제 거리두기가 연장이 됐고 그다음에 또 확진자가 자꾸만 이렇게 1,600명, 1,700명, 1,800명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 생각을 해요. 재확산의 영향이 작다고 하는 거에 동의를 하는 거는 우린 다르다. 네, 왜냐면 미국은 이제 백신 접종률이 거의 60%, 막 70% 이러잖아요. 1차 맞으신 분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뭐 2차 맞으신 분들이 11%인가 12%인가 근데 10%대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최근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서 그만큼 이제 백신의 확대가 조금은 느린 상태인데 과연 이제 동일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 제가 지난번 자료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너무 제가 좀 안 좋게 보는 거 아니냐는 말씀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근데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저 역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 덜 만나고 소비 잘 안 하고 잘 안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 다 그렇게 사시니까 사실 내수가 좋아질 수 있는 게 온라인 소비하는 것밖에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뭐 대면 서비스업, 뭐 식당, 외식, 뭐 숙박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조금 코로나 상황이 이제 8월 금통위 이전까지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근데 제가 적어놨는데 다음 페이지 가운데 있는 긴 그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설비 투자는 이거 제가 2019년 4분기를 100으로 해서 계산을 한 건데 뭐 설비 투자라든지 정부 소비는 그래도 이전 수준을 다 상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간 소비랑 그다음에 건설 투자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을 하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민간 소비가 2분기 GDP를 좀 견인을 했고 소비가 견인을 했다고 하지만 과연 이제 지금 3분기만 놓고 봤을 때
소비 지출이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2분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비가 좀 좋았던 측면이 있었어요. 왜냐면 첫 번째 그림 보시면은 여기 민간 소비가 플러스였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 분명 이제 1차 추경에 대한 효과가 반영이 되어 있었을 거고요. 2분기예요. 2분기에 1차 추경에 대한 효과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2분기 같은 경우는 4, 5, 6월인데 이때 우리 이제 확진자나 이런 상황 보시면은 그래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뭐 여행주 좋다 막 이런 식 말할 정도로 좀 내수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2분기에 있었는데, 3분기에는 4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추경이 되더라도 과연 이 분위기 자체가 다른데 이때만큼 3분기가 민간 소비가 좋아질까에 대한 생각이 저는 스스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민간 소비가 2분기처럼 강하게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선배의 생각에는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결국 수출도 뭐 어느 정도 레벨을 유지하겠지만 네. 내수나 서비스가 회복되면서 네. 성장률을 좀 보완할 거다. 네, 이게 그래야 컨센서스 되는데, 아닌가요? 예. 네, 맞는데 이제 뭐 3분기에 좀 주춤을 하는 것이 과연 그 영향이 정말 제한적일 것인가에 대한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4분기 갈수록 더 이제 빠르게 회복하면서 또 4분기는 또 민간 소비가 이렇게 뭐 튈 수도 있겠지만 3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영향력이 정말 제한적일 것인가 적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 네. 뭐 새로운 얘기는 별로 없어요. 뭐 이번에 맞아요. 내수가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출 설비 투자가 작년에 성장을 끌어올렸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이쪽이 견조한 가운데 내수 회복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연초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물론 이 기자회견에서도 연내 이제 연간으로 4% 성장률 달성 가능하다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는. 물론 저도 이제 우리나라 성장하면 좋은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3분기는 민간 소비가 조금 주춤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연준도 테이퍼링이 뭐 일각에서는 좀 시기가 연내로 당겨질 수도 있겠다 이런 말도 좀 있었는데, 네. 아직도 여러 가지 의견인데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거든. 이미 여러 가지 재반 환경이나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다 저는. 네, 그 연준에서 근데 굳이 테이퍼링을 미룰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는 거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테이퍼링이 되더라도 연준이 그러니까. 자산 매입을 안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만 줄이는 거니까. 뭐 긴축이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긴축은 아니죠. 아니고 그다음에 1,200달러씩 매입을 하는데 이거를 뭐 월로 100억 달러씩 줄인다 하더라도 아무튼 1,100억, 뭐 1,000억 이런 식으로 매달 매입을 해주긴 할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정책 실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연준에서도 경제 상황이 지금 제조업 측면에서는 이미 다 코로나19 이전에 회복할 정도로 다 좋은 상황이고, 서비스업 정도만 조금 부진한 상황인 건데 굳이 지금 이제 완전하게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통화 정책을 정상화를 함으로써 이제 향후에 또 부작용이 커질 것을 빨리 막아주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말씀해주셨듯이 뭐 테이퍼링이 9월에 시작되든 11월에 시작되든 이거는 사실 중요하다 생각하진 않아요. 앞쪽으로 이미 시작됐다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죠. 그치,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이 포트폴리오 재편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주식이 좀 부담스러울 때는 약간 조그만한 변화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이 올 때가 있고, 또 밸류가 싸져 있을 때는 조그만한 변화도 굉장히 긍정적 영향으로 주가가 폭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입장은 유동성 파티가 끝나고 난 뒤로 고민하는 거죠. 연준은 이번 난 딴 게 아니라 핵심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채를 어떻게 누군가 수요하게 해줄 거냐. 그 안전장치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 내가 봤을 때는. 네, 맞죠. 그래야 뭐 나중에 얘들이 큰 무리 없이 금리가 급등 없이 진짜 사줘야지 뭐 돌아갈 거 아니에요. 뭐 외국에서 사주든 뭐 하든. 그렇죠.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미국채 안 살 것 같으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스탠딩 레포 같은 걸 하는 거 아닐까요? 뭐 맞네. 그런 너무 뻔한 수순으로 가고 있어서 이게 새롭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자산시장은 이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재편이 진행되겠구나. 네. 이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더우니까 모두 다들 지쳐가고 다들 맛있는 거 먹었더니 식곤 좀 오네. 같이 먹었지만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